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욱입니다. 현재 HCN 충북방송과 BBS 청주불교방송, CCS 충북방송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북도지사 후보 3분을 모시고 80분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 3분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신용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충북도지사 후보 신용환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충청도지사 후보 기호 2번 박경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기호 1번 이시종입니다. 네, 그리고 개별 질문을 해주실 BBS 청주불교방송 이호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자, 참고로 자리 배치는 토론 직전에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충북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본 방송은 오늘 오후 6시와 밤 11시에 재방송되고 오늘 오후 4시에는 BBS 청주 불교방송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 순서는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공통 질문, 개별 질문에 이어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을 하고 또 한 번의 상호 토론을 가진 뒤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질문이나 답변 시간이 초과될 경우 사회자가 임의대로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모니터의 시간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신용환 후보부터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충북도지사 후보 신용환입니다. 지금 충북, 21세기 최첨단을 가는 충북, 이마만큼 무난하게 잘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고지신, 그야말로 그동안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잘된 것은 제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지난 8년간의 도정을 심판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8년 유난히 포기 중단이 많았습니다. 에코폴리스 중단, MRO, 오송 역세권 개발 중단 등등 많은 포기나 중단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충북의 중요한 미래 일거리, 먹거리에 대해서 과연 어느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로 나아갈지를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득권, 구태 여전히 각 분야별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나물에 그 밥, 나 아니면 안 된다. 저녁 맛있게 먹고 옆집 마실 다니듯이 하는 마실정치, 우리 충북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각 분야에 만연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북인의 독립정신, 의병정신으로 타파하고 화끈하게 미래로 저 신용환아 끝내주는 신용환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충북을 확실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말씀해 주시죠.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충청북도지사 후보 기호 2번 박경국입니다. 지난 8년간 행복하셨습니까? 이시종 후보는 충북 경제의 기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1등이었습니까? 도지사는 1등 경제를 말하지만 정작 도민들은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영세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자들대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여부 전국 1위, 자살률 전국 1위, 그리고 노인 자살률 1위라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이고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1등이었지만 도민들은 꼴찌였습니다. 지금 충북호는 규모에만 집착하는 넓고 무능한 삼류선장의 난폭항해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충북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도민 삶을 살뜰히 챙길 수 있는 유능하고 따뜻한 특등 선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 박경국 개발사업 중심의 양적 성장을 도민의 삶과 민생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남부 북부를 생태환경과 경관농업, 경관조경이 잘 갖춰진 꽃대골로 조성해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충북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국 후보의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시종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우리 충북의 경제가 최근 각종 주요 경제 지표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충북 역사상 처음으로 충북의 경제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처음 찾아오는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손으로 시작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하고자 도지사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반도에는 평화의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호남에서 충북을 거쳐 강릉으로 연결되는 강호축에 고속화 철도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북한 원산 그리고 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강호축을 완성하고자 개발하고자 도시사에 다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앞으로 4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을 하고 남북 평화 시대에 맞춰 100년 미래 충북의 새 먹거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실현하고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를 믿고 이번에 다시 한번 충북 도지사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듣는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청주 지역에는 심각한 물난리를 겪었고 또 12월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안전한 충북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이번엔 박경국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충북은 지난 제천 화재 참사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청주 지역의 물난리에서 보듯이 우리 충청북도의 안전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이었습니다. 지난 4년 전 세월호 사고 때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안심 충북을 공약했던 그 공약은 공연물이 됐습니다. 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방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소방방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도의 종합적인 소방방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 장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전액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소방안전 분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방인력도 확충을 하고 소방본부 신축도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수변 지역의 생태화 방제 연구를 위해서 관련 연구소를 설립해서 우리 지역의 하천과 범람우려가 있는 여러 지류를 총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연동해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지진안전 수수료 지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시종 후보 말씀해 주시죠.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예, 지난해 연말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29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로서 제천 화재 발생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엄청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제천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 화재 참사는 세 가지 방향에서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그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것인가. 그러면서 소방 공무원들을 어떻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화재 현장의 하소동 주변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 문제고, 세 번째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수해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별재난대책지역을 지정을 하고 아파트 침수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제일 문제는 괴산댐 피해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 중인데 괴산 군민 편에 서서 소송에 있어서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환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재난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청주 22년 만에 최고의 최악의 물난리가 나서 7명이 사망하고 2,000명 이재민이 발생하고 6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9분 정말 참사라고 기록된 인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아쉽게도 이시종 지사님께서 사과는 하셨지만 내가 현장 지휘 책임은 없고 조직상의 책임만 있다라는 약간의 책임 전가식 발언이 소방 공무원 가족들이라든지 유가족 모두에게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책임을 일원화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통합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충북형 재난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재든 화재든 어떤 재난이 날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 재난안전 종합훈련, 저부터 반성합니다. 대충 했습니다. 흉내만 낸 경우도 많았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훈련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인력 309명 올해 확충됐는데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 교부세, 소방 장비 당연히 확충하겠습니다. 재난안전 통합센터 시스템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신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BBS 성주 불교방송 이호상 기자가 해주시겠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시종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내용은 인사자분 문제인데요. 재임 기간에 송재봉 소통특보 철회라든지 또 이장섭 현 부지사 임명 과정에서의 논란, 이런 외부 인사 영입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또 민선 6기에 선거 캠프 활동 인사들을 대거 충북도에 많이 중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과도한 선거 캠프 보훈 인사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임 기간의 인사 잡음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소통특보 문제는 우리 취지가 민관 협치를 좀 해보자. 민관 협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그 당사자였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그 임명 절차를 밟았는데 일부 그 도민들께서 많이 그 반대가 심해서 도민들의 뜻을 따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또 본인도 사퇴 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여서 절차를 밟다가 다시 그 철회를 했던 겁니다. 그 인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장섭 부지사는 오랜 행정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정치 경험도 가지고 있고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해서 이장섭 그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주 인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장섭 부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전 없다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때 뭐 선거 캠프 요원들을 많이 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적재적소의 능력에 맞게 자기 그 응모를 해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격 사유나 어떤 그 법에 일탈된 행위는 전혀 없었던 그런 인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한 후보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당을 옮겼습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이 도지사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이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바꾼 건 아닌지, 말을 갈아탄 이유가 바로 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정치인이 정치를 또 지망하는 그 지망생이 당적을 옮길 때 철새처럼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새, 따뜻한 곳을 찾아서 가죠.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서 가죠. 그렇다면 과연 당시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제가 과연 철새처럼 움직였느냐?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탄핵 이후 괴멸이다. 모두가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제가 당당하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습니다. 간단합니다. 당선되려고 나섰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젊은이의 미래 목소리 하나도 없어서는 과연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의 미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젊은이의 목소리 하나는 내고 사라지겠다라고 당시 당대표 원내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 과감하게 청산하고 젊은이들 성장 사다리를 놔달라 올곧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당화됐다고 하는 특정 세력 자유한국당 그분들에게 미운 털 박혔습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 후보 공천 과정 여러 가지 분명히 불이익이 있었죠. 그러나 제 뜻, 제 가치, 미래를 위해서 제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가치 실현을 위해서 탈당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경구 후보님 여쭤보겠습니다. 박경구 후보님 도청사 이전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런데 과거의 선거철이나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자주 됐었던 문제였었거든요. 이 박 후보의 도청사 이전 공약, 원론적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화두만 던져놓고 모든 것은 이른바 이 도청사 이전 위원회라는 이런 곳에서 맡겨놓겠다라는 이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 공약,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번 선거에서 좀 이목을 집중받기 위한 선거 전략적, 다소 포퓰리즘적 공약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도청청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스마트 지방정부를 담기에는 너무 넓고 협소합니다. 게다가 지금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의회청사가 신축이 되면 앞으로 40년간은 도청 이전을 거론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시라도 빨리 도청을 새롭게 이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도청 이전하는 문제가 굉장히 도민들의 관심사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 여부와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 수렴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절차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도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가장 도청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도심 상권 공동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하는 대신 한시라도 이전하는 그 도청 현재 청사를 비우지 않고 도립역사관이나 미술관 또 주변 지역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개발함으로써 도심 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재원에 관한 문제인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중앙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로 오늘 우리 당 그 정책위의장이 와서 확실하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약은 구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각 8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입장과 시각을 달리하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임의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뒤 재반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호 토론은 먼저 신용환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네, 우선 이시종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다른 방송 토론에서 일자리 대책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득주도 성장의 미래 일자리의 핵심으로 제조업을 꼽으셨습니다. 자, 분명히 일자리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제조업이 핵심이 아닐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기본 생각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 제조업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거로 기억이 안 납니다. 양질의 제조업으로 아니죠. 저는 그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소득주도 성장도 같이 하면서 제조업도 같이 겸용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내세우고 지난주에도 여러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걸 가지고 소비를 많이 일으켜서 어떤 소득을 좀 성장시킨다. 네네. 이런 논리죠. 네, 소득을 증대시켜서 예. 소비를 진작한다. 특히 그렇죠. 내수 부분. 예. 특히 이제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 정부에서 주는 소득이 많다가 이제 핵심인데,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업종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핵심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시종 후보님께서 제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 정부의 경제 방향과 다른 것입니까? 아니 제조업이다가 아니고 저는 소득주도 성장과 제조업 주도 성장을 같이 겸연하겠다 그런 얘기죠. 양쪽을 겸하겠다. 양쪽을.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비 서비스업 위주의 국가나 자치단체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기반이 된 위해서 서비스업이 같이 돼야지 독일이나 미국처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독일, 미국 예를 들었는데 서비스업이 전체 업종에 차지하는 비중, 산업 생산 비중을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82% 이상입니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는 5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많이 말씀하시면서 제조업도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 적용될 때는 일자리가 준다라는 게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가 이제 주는 거는 기본이죠.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자동화돼 가니까 기본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조업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제조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서비스업을 통해서 인력을 공급해주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이런 양면 작전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비스 위주로 나가면은 기반이 허약합니다. 제조업이 받침이 안 될 경우는 그것은 우리 충북과 최근에 대전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명확하게 날 겁니다. 대전이 서비스 위주로 나가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연간 경제 성장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충북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충북이 굉장히 앞서간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제조업을 강조하시는 전체적인 틀의 제조업 기본을 유지하는 것에는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제조업이 우리 인구, 경제활동 인구, 충북에서 차지하는 인구가 약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조업이 현재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현재 한 40%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아쉽게도 제조업은 지금 종사자 인구로 따지면 26%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이런 제조업에 가기를 꺼려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야 큰일 났어. 요즘 젊은이들 빠져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조업 하셨을 때 과연 우리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을 제조업에 이끌 보관이 있으십니까? 제조업도 이제 양질의 제조업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겁니까? 양질의 제조업과 이제 그렇지 않은 제조업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제조업은 양질의 제조업은 지금 다들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주로 어떤 여러 가지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전자 부분이라 이런 데 많이 가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조업 중에서도 저희 뿌리 산업이라 할까 이런 쪽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이 좀 약간 그 기계류 이쪽에 금속류 이쪽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제조업도 그 양질의 제조업 쪽으로 다 좀 많이 발전하면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제조업은 돈만 많이 주는 게 양질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언론 통해서 나오니까 그건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연속선상에서 제가 그런 미스매칭 제조업이나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채우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청년 행복 결혼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청년 행복 결혼 공제를 확대해 주신다 그랬는데 기업당 지금 몇 명 정도 적용됩니까? 우선 그 금년도 당초 예산은 400명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이제 봐가면서 앞으로 뭐 1000명, 2000명 계속 확대하겠다 이제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400명 정도를 우선 저 예산에서 1차 당초에서 세웠고요. 이것을 이제 배정하다 보니까 일개 기업에 처음에 이제 1명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서 일개 기업에 한 2~3명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꿨고요. 그런데 왜 지금 신청자가 적습니까? 그것은 이 기업에 약간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의견을 혹시 더 확대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부담이 가서 신청자가 현재도 적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데 기업 측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이제 기업이 월 한 2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을 본인이 30만 원, 기업이 2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에서 도시군에서 합해서 이제 3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건데 기업의 20만 원 부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측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세금 감면 제도를 우리가 적용을 하니까는 보통 한 5만 9천 원에서 한 8만 9천 원, 한 6만에서 8만 9만 원 정도 요 정도만 이제 기업에서 부담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에서 많이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OECD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곧 뭐 우리 박경국 후보께서 누누이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입니까? 미디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한민국 자살률 1위는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 충북이 지난해에 그 자살률이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이따 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 동안에 지난 5년 공직 마무리하실 때까지 거의 매년 연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증식됐습니다. 거의 똑그렇게 1억 2천 수준으로 증식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증식할 수 있습니까? 재테크 노하우 한번 도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제 재산은 지난 몇 년 동안요? 2010년부터 14년 사이입니다. 14년 이거 사이 공보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증가됐다고는 네. 저도 모르는 사실인데. 자, 신용한 후보님의 주도권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엔 박경국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시종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때 민주당이었죠. 세종시를 살려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구수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때에 당시에 부영면 청원군의 그 일부 지역의 인구 약 6,800여 명, 면적은 464.9 평방미터를 세종시로 편입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유치하는 데 정성을 기울였던 중부권 복합 화물터미널, 내륙 컨테이너 기지, 또 한화, 보시, 아시아제지 등 좋은 기업들도 당연히 또 면적이 넘어감에 따라서 또 그렇게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 역사를 볼 때 우리 충청북도의 땅을, 인구를 타 지역에 그만큼 떼어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시 우리 충남에다가 짧게만 좀 말씀. 아니죠, 제가 답변해야죠. 있다고. 아니 다음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땅과 네. 땅을 충남에다가 줬으면 주는 건데 네. 충남에서
한 4% 땅을 대고 충북에서 6% 부영면 땅을 대서 같이 공동으로 만든 새로운 도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걸 예. 어느 다른 도에다가 띄준 게 아니죠. 네, 그 당연히 이제 우리 충청도 땅을 세종시로 편입을 시킨 거죠. 아니, 네, 세종시를 충남하고 충북이 땅을 이렇게 제공해서 같이 만든 공동의 도시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인구와 땅을 떼어주고 우리가 세종시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종시에서 얻은 게 아니고요. 세종시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충북이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충북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지금 그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북 이쪽이 많이 좀 대한민국 중심권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 큰 이득입니다. 예, 정반대로 충북에서 세종시로 인구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8,944명이 우리 충북에서 세종시로 유출됐습니다. 이 인구 규모는 세종시에 유입된 인구 중에 대전, 경기, 서울, 충북 순으로 많습니다. 지난번 그 토론회 때 이시영 후보께서는 충북에서 세종시로 간 사람도 있지만 세종에서 충북으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몇 분 정도 나오셨는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그 2016년도 통계만 보면요. 2016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세종시로 간 5,500 정도 갔고 세종시에서 우리 쪽으로 온 게 한 2,600 정도 돼서 그 플러스마니까 2,900 정도가 이제 유출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대신 그 경기도 서울 이쪽에서 인구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 5,0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충북 전체 인구가. 그 어디에서 왔는지는 보다 자세한 자료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더구나 이제 기가 막힌 것은 지난 5월 29일 민주당 충청권 광역시도 후보 공동정책 협약식이 있었죠. 거기에서 우리 충청권의 4개 시도 지사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약식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 이시정 후보께서 계시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 우리 이 지사님과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가만히 계셨는지 또 KTX 세종역 설치에 우리 이시정 후보께서 동의하셨는지 도대체 이시정 그 도지사 후보님은 어느 도의 도지사 후보인지 묻고 싶습니다. KTX 세종역에 대해서 이춘희 시장께서 한 거는 그 회의석상에서는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인터뷰할 때만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합의서에는 KTX 세종역에 대해서 이런 반구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확실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제 그 뉴스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4년 전 공보에 충북경제 4% 도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약속한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하지만 2016년 우리 충북경제는 3.54%, 도민소득은 32,500불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한참 먼 그런 수치입니다. 또다시 이번 선거에서는 충북경제 4% 완성, 5% 도전, 도민소득 4만 불 완성, 5만 불 도전 공약을 또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공약이 달성 가능한 공약인지 또 이렇게 재탕, 삼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4% 4만 불 하는데 2016년도에 3.54%까지 올라왔거든요. 3.54% 올라온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3% 뭐 3.0에서 이 속도로 가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2020년도에 달성 여부, 공약 여부를 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완성하겠다고 그랬어요. 2020년 4% 완성 가능합니다. 5% 예. 다음 질문 그럼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선 6기 때는 영충호 시대, 이번에는 강호축입니다. 강호축은 여러분 우리 도민들은 누구나 다 아시듯이 2000년대 초 호남고속철도 5성 분기역 유치 때 이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X축 얘기가 이미 나왔고 또 우리 이시정 후보께서도 민선 6기 때 국도 X축 교통망 완성이라고 공약까지 하셨습니다. 이걸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강호축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서
제3 또 재탕 3탕 이렇게 공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박 후보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에 X축 나왔을 때에 소위 오송에서 제천까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송역을 X축의 중심으로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강우축은 오송에서 제천까지 분명하게 고속화 철도를 만들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다른 한 가지 또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때 청주 공군 비행장 이전을 공약 하셨죠. 근데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서 청주 공군 비행장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게 맞습니까? 공군 비행장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땅을 당시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서 신청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원 이전에 따른 민원 전부터도 있었죠. 이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네. 청주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에다 건의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95회의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박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순서로 이시종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경국 후보께. 세종시에다가 땅을 뺏겼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편입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남에다가 우리가 부영면을 줬으면 떼진 거죠. 그런데 세종시는 충남에서 94% 땅을 대고 충북이 6% 땅을 대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냥 그것은 어떻게 이제 보면 이런 얘기죠. 나의 충북의 아들이나 딸과 충남의 아들, 딸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는 것이 세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종시에다가 뺏겼다 자꾸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분가를 왜 그쪽에다 시켜야 됩니까? 아니, 제가 질문 시간입니다. 네. 충북의 아들, 딸과 충남의 아들, 딸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서 새로운 집을 한 장만한 건데 그거를 좀 이렇게 내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꼭 무슨 적대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대적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도지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는 우리 충청북도의 면적과 인구를 알뜰하게 지키고 가꾸는 일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면적과 인구와 우리 도민들과 우리 충청북도의 땅을 타 자치단체로 떼어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합당해야 되고 또 자치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서로 명분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또 이렇게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종시를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노력은 했지만 우리가 세종시에서 우리 도민들이 가져오는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제가 그거를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질문 드릴게요. 네. 이 세종시의 땅을 주고 안 주고 문제는 제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방침은 오래전부터 결정돼 있었고요. 8년 전에 박근혜 그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다른 건 몰라도 난 이것만 잘했다 생각되는데 그때 세종시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때 한나라당 대표로서. 그럼 지금 우리 박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 대표죠. 그분이 세종시를 지켜준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세종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시에 충청남도에서 계획돼 있던 그 땅만 가지고도 세종시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땅을 이제 떼줘 가면서까지 제 질문입니다. 네. 이거 좋으신데요. 네. 당초부터 충남 땅만 가지고 세종시를 만든다는 게 아니었고
당초부터 충남하고 충북하고 땅을 같이 내서 세종시 만든 데는 기본 방침이었고 이것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그 강력한 의지로 다 관철이 된 거거든요. 그냥 그것을 마치 제가 와서 그 도지사 와서 그 땅을 떼준 것처럼 저는 안 떼주게 돼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이라도 그럼 옛날 부영면을 되돌려봤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거 한번 가능하다면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를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었으면 상생 협력 방안을 찾든지 또 세종시가 들어옴으로 인한 여러 가지 관련된 알았습니다. 이익을 예.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 도민들의 이익과 이렇게 잘 협력해 나갈지 하는 것을 모색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우선 그 세종시가 생겨서 우리 충북의 인구가 최근에 163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세종시가 있기 전에는 160만이 안 됐습니다. 163만이 넘어섰는데 그게 세종시 때문이라고? 제 질문입니다.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도 5천 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늘고 있고 이것이 세종시가 생긴 효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충북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5년 평균 전국 평균의 2배 정도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 또 5년간의 1인당 지역 총소득 증가율도 전국 평균이 15%인데 우리가 22% 넘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충북이 가파르게 그 경제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세종시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균형 발전 이게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바꿔 생각 어떠신지 한번 좀.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십니까? 아니 이거 제 통계입니다. 이게 제 통계. 아니 그게 이제 세종시가 설치됨으로 인한 효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충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일반 학자들 얘기하면은 학계 얘기하면은 전부 다 세종시의 덕이다. 세종시 덕은 아니고요. 세종시가 옴으로 인해서 그 서로 상생하는 그 효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저는 그 세종시 발전이 충북의 발전이고 충북의 발전이 세종시 발전이다. 그래서 상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 후보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만 지나치게 지금 우리는 세종에 우리 이시정 후보께서는 그동안 제2경부고속도로 그 원안 그 추진과 관련해서도 노선이 동세종에서 서세종으로 변경된 그 과정, 우리 그 민간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 그 자료에 따르면 그것이 그렇게 변질됐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지나치게 세종시에 치우친 그런 그 생각과 정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하나 좀 그럼 묻겠는데요. 제2경부고속도로 개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울 세종고속도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그 서세종에서 서울로 가는 거로 결정된 것이 확정된 것이 언제라고 아십니까? 제가 와서 결정한 겁니까? 그게 당초 원하는 제가 2007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확실한 건 제가 아닙니다. 뭐 2007년도쯤으로 네. 그 해서 원안이 돼 있다가 그 후에 그 서세종으로 바뀐 것이 그 후에 우리 그 이시정 그 지사님과 그 충청권 시도지사 민주당 의원님들이 모여서 다시 협약 알았습니다. 한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추진위원회 주장입니다. 그거는 전혀 지금 사실과 다른 거를 적어도 그 행안부 차관까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동세종이냐 서세종 문제는 2007년도에 용역 때 그 용에서 검토되다가 용역에서 이미 서세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 MB 정부 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서세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거 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후보들 상호 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상호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공통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제사회 기능이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충북 지역 내 불균형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먼저 박경국 후보부터 말씀해 주세요. 답변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충청북도 내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 소신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과제입니다. 남부와 북부, 괴산은 우리 도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여기에 34%가 살고 계시고 경제 규모는 27%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단양을 비롯한 몇 개 5개구는 30년 후에 소멸될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천 한수면에서는 지난해 단 한 명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은 면이 됐습니다. 이시종 후보께서는 도지사 재임 시에 균형발전 예산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지만 그동안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균형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그 북부와 남부 도청 출장소를 균형발전 사업단으로 개편해서 실질적인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직속으로 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을 설치해서 균형발전을 가져올 만한 불균형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제도적이면 제도를 개선하고 또 예산이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위주의 균형발전 계획을 주민의 삶의 질 위주로 바꾸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시종 후보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8년 전에 제가 그 도지사 취임할 당시만 해도 지역의 불균형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부 지역에서는 강원 남도가 되겠다. 남부 지역에서는 대전시에 편입하겠다는 아주 극도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8년 동안 불균형 해소에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대폭 늘리고 또 도청 출장소를 북부와 남부에 만들고 또 충북 종단 열차라고 그래서 그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종단 열차를 만들어서 소통을 시키고 교류를 시키고 또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요. 또 관광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영동에서 단양까지,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 종단 대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매년 그것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책을 펼쳐와서 지금은 그래도 제천 단양 쪽에 가면은 강원남도가 되겠다. 또 대전시에 편입하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단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대폭 늘리고요. 우리 우선 충북도의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옮기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을 영동에 이전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용환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충북의 균형 발전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두 후보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북부권 종합병원 단양 같은 경우 아예 그런 종합병원이 없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종합병원을 공약을 하고 또는 뭐 종합병원에 준하는 것들을 공약을 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부권 수질, 환경, 각종 규제, 산업 규제로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금강 수계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여러 고충을 겪고 있지만 우리 충북이 주도권을 갖고 해결했다는 것들은 없습니다. 균형발전 예산 절대 액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 총예산 증가 대비 비율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균형발전 지도자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개혁 개선하지 않으면 잘 바꾸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민들이 그동안 정책의 어떤 수혜자에서 직접 결정자, 직접 참여자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균형 상생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한 달에 2번 부족한 부분, 복지, 보건 등등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규제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잘못된 규제들 과감하게 풀 수 있는 만큼 다 풀어보겠습니다. 출장소,
기존의 건설, 농업 위주로 돼 있는 부분들을 관광, 복지도 확대하겠습니다. 네, 신 후보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통 질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호상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시종 후보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시종 후보님의 그 재임 기간 도정 현안 중 또 하나의 논란 사례가 바로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님의 좀 고평가와 달리 일부 지역 언론의 비판도 분명히 있었고요. 심지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같은 당 오재세 국회의원께서 이 무예 마스터십을 올림픽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또 재미도 없고 관중도 없는 이런 허황된 무예 마스터십의 꿈은 버려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후보님의 평가와 달리 실제 여론은 무예 마스터십 대회 폐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비교 대상을 그 무예 마스터십을 지역 축제 내지 농산물 축제와 비교해 보면은 예산이 과다하고 인원이 별로 참가가 없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과 무예 마스터십을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운영비만 2조 8천이고요. 무예 마스터는 81억 들어간 건데 참가국은 81개국에 한 90여 개국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또 참가 인원도 2,000명, 한 6,000명 정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비교 대상을 좀 이렇게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림픽에 대응해서 우리가 무예 마스터십, 무예 올림픽을 우리가 창건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뭔가 유산을 남겨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처음에 만들 때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120년 지나고 지금 올림픽이 세계 최대 축제로 됐습니다. 이 세계 최대로 축제된 올림픽 같이 무예 올림픽도 무예도 이거 잘 키워서 한 120년 지나서 1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12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큰 유산을 남겨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예 올림픽, 무예 마스터십의 그 효과는 무예 문화산업, 무예 제조산업, 무예 컨벤션 산업, 무예 대회 이래서 여러 가지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여지가 크게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신용환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신 후보님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년위원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박 후보가 청년위원장 재직 시절에 청년 실업률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네, 청년 실업률 아시다시피 200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약 만 16년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누적적으로, 복합적으로 증가해 온 문제입니다. 저 역시 열심히 노력했으나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전체 실업률 저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기타 많은 공무원분들과 같이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실업률 3.8%에서 4.3%, 청년 실업률 9.8%에서 11.6%, 17년 만에 사상 최악이라고 여러 언론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 실업, 산업 구조적인 문제,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 교육 구조적인 문제, 이 세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대기업, 제조업 위주로,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교육에 있어서 대졸자와 고졸자 이런 부분들을 깨트리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으로 부모님까지 다 같이 총의를 모아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말로만 우리가 외치고 미래로 가자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왜 그들이 험한 일을 선택하지 않는지 잘 파악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국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님께서 상대 후보인 이시종 후보님을 평가하면서 이시종 후보님 지사 재직 시절에 MRO 실패라든지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등에 대한 도정 실패 사례를 들면서 비판을 하셨거든요.
지난 그런데 민선 5기입니다. 민선 5기 때 상대 후보인 이시종 도지사 재임 시절에 박 후보께서 그 당시에 부지사였었거든요. MRO 실패라든지 이시종 후보의 도정 실패 사례에 박 후보께서도 혹시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예, 당시에 제가 한 2년여 동안 같이 모시고 일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이 막 이제 지정이 돼서 태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오송역세권은 이제 뭐 개발 방식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계속 진행되던 그 상황에 있었고, 제가 떠난 이후에 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 무엇인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충북 100년에 앞으로 미래에 큰 그 먹거리이기 때문에 잘 추진되리라고 늘 믿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켜보았는데 어느 땐가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을 포기하시고, 또 MRO 사업도 그동안 뭐 쭉 추진이 되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세금 낭비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과 함께 또 이것도 또 자초가 됐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제 기억으로 당시에 여기에 공약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데에 다소 진통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충주 에코폴리스도 충주의 가장 기본적인 현안이었고, 앞으로 충주가 국토 중심의 중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그것 역시 오랫동안 답보상됐다가 포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개별 질문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후보자들의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엔 후보당 4분씩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호 토론에서 미처 하지 못하신 질문이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정책적인 질문 위주로 해주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신용한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죠.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아까 이시종 후보님께 여쭙던 거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OECD 자살률 대한민국이 1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서의 자살률, 아까 거기도 말씀하시다 끊어졌는데 어디십니까? 2016년도 통계로는 충북이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도지사로 취임하시고 집권하시는 동안에는 4위, 3위 이렇게 기록하다가 2016년에 충북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OECD에서 자살률 1위가 충북이 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지사님 한번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충북이 자살률 1위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쭉 자살률이 감소가 되다가 2016년도에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런 늘어난 것이 이상하게 상당구가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상당구 한 군데서만 10만 명당 23명 정도 되다가 39명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저희들도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상당구 때문에 그렇게 통계가 늘어났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하실 때 7대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1번 공약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이 자리에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네, 재난 안전에 대해서 안전 충북이라고 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충북 위기관리 센터를 설치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위기관리센터 설치됐습니까? 아직 제대로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위기관리 보좌관을 전문 보좌관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보좌관 도입하셨습니까? 이 보좌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현재 이 보좌관 대신에 그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바꿔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위기관리 전문 자문관이라고 도입하셨는데 그것이 보좌관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을 설치하셨는데 그 부분을 일부 홍보하셨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모든 도에 다 정부 차원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위기관리 연구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라고 설치를 하셨는데 그게 몇 명 기관이고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수는 지금 많지는 않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 알고 있고요. 네. 우리 충북 연구원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5분이서 주된 일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 뭐 일반적으로 그 위기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체제라든지 또는 그 어떤 SOP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분들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위기관리 센터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면 실행 집행기관이 정확하게 됐을 텐데 그게 되지 않은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 추도사 지난번 토론에서 박경국 후보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보내드리고 이제 전체를 일종의 탈상을 하는 그런 개념의 추도식에서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저는 그 경제 이야기보다 그 추도사의 그 앞 대목에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모두 생업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에 충실하기 바란다. 그것이 돌아가신 영혼들도 바라는 일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과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추도사에 적합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그 각자 생각의 차이인데요. 그것이 제가 그때 나름대로는 제천의 네. 자, 신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경국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4분입니다. 예, 이시종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이 육성돼야 한다는 입장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지나치게 이 제조업 중심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GM 대우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 GM 대우 사태 때문에 군산이 겪었던 그런 고통, 또 조선업 침체 때문에 거제나 울산이 겪었던 그러한 그 사례들을 우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같은 제조업이라 해도 독일과 대만처럼 이 중소기업이 강한 그런 나라나 지역은 외부 환경 변화에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은 지난 민선 5.6기 때 그것도 이제 제조업 중에 대기업 그 일변도에서 그게 문제라고 저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토론 때 이시종 후보께서는 독일 등 선진국 예를 들면서 충북은 앞으로도 제조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든 독일과 우리나라 또 일본, 미국 앞서도 잠깐 그 신용환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나라들 제조업 비중이 얼마인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제조업 비중이 얼마다는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 선진국은 제조업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서 서비스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업 하는 그거는 이제 허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일례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 대전, 광주, 대구 이런 데가 제조업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최근에. 잘 알겠습니다. 2016년 기준에서 독일 제조업 비중은 약 26.9%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일본이 20.2%, 미국이 11.7%입니다. 의외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29.3%입니다. 대략 세계 평균은 통계에 의하면 16.9%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 모든 나라들, 지금 이시종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제조업 비중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훨씬 큽니다. 반면 우리 충북은 어떤가 보면 제조업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3.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 도정을 운영하시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육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되는 산업을 서로 균형 있게 균형에 맞춰서 육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민선 5, 6기 때 63조 투자를 유치했지만 6년 동안 일자리는 고작 2만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균형적으로 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균형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만 육성을 하고 서비스업을 제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안 드렸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비중을 제조업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을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지. 네, 잘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박경국 후보의 주도권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시종 후보가 주도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우리 박경국 후보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청 이전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도청 이전이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청주시청도 이제 청사 이전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옆으로 옮기느냐 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적어도 청주시청 이전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도청 이전과 관련돼서 만약 한 3천억, 4천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시청은 시청대로 청사 이전 때문에 도청은 도청대로 청사 이전 때문에 수천억이 민생에 투자를 안 하고 그쪽으로 투자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생이 우선이다. 잘못하면 이게 되면은 충북은 청주나 충북이 다 민생은 팽개치고 어떻게 청사에만 서로 그냥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물론 재원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저는 차관 시절에 정부 청사 관리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재원 문제 오늘도 우리 당 정책위 의장께서 오셔서 확답을 하고 하셨습니다만 이 청사 이전과 관련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곧 발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공공청사 관리기금이라든지 또 민자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충북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원을 활용해서 큰 부담 없이도 새로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지방정부를 담을 그릇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시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청사가 지금 낡고 비좁기 때문에 아니 글쎄 예, 제 말씀은 필요성을 그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개정안을 그래서 낸다는 겁니다. 법도 광역시가 전제가 될지 충남이나 경북이나 전남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법 개정안을 내는 거죠. 통과되는 건 어렵고 법 개정안을 통과되는 거는 쉬운 건 아닌 거고. 저희 당 차원에서 좀 지원하고 야당을 설득하면 그다음에 하나 또 질문을 드리면요. 네. 청사가 낡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담을 그릇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외국에는 낡은 건물에서 다 지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독 새 청사를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외국의 낡은 청사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디 있으면 어느 도시에 어느 청사가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건물이 우리와 다릅니다. 건물 짓는 방식이 다르고 또 아주 견고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집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청 한번 보십시오. 지사님실은 넓고 그럴지 모르지만 본관과 또 동관, 서관을 한번 가보시면은 도저히 그 건물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제 질문 그게 아니고요. 그 답변하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청사가 좁다 그런 얘기고 제가 말씀하신 거는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못 담는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에 견고하게 지어지고 또 공간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17개 시도 중에
청사를 새로 마련하지 않은 그 시도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후보자들의 상호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답변하지 못한 말씀이나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 먼저 박경국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선거는 민생 경제를 망치고 도민의 삶을 바닥까지 추락시킨 지난 8년 실정을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거짓 공약으로 표를 챙긴 뒤에 당선만 되고 나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후보를 심판해야 합니다. 약속을 못 지켰으면 스스로 무능함을 반성하고 도지사 자리를 내놓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년 전 공약을 이름만 바꿔서 재탕 삼탕하는 후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간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충북의 미래를 통째로 바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저 기호 2번 박경국은 20여 년 동안 충북도청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고 도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온 도민의 역량을 모으고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충북을 새 희망으로 이끌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 박경국, 충북을 바꿀 모든 구상을 끝냈습니다. 도민을 두려워하고 민생을 최우선하는 삶의 질 중심의 행정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시종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충북 경제는 만년 하위권에서 최근에 역사상 처음으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향해서 도민 여러분을 모두 싣고 충북호가 출항을 했습니다. 이 충북호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충북호는 가다가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해서 1등 경제 충북 기적의 땅까지 안전하게 가려면은 경험 많고 노련한 1등 선장 이시종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충북은 강호축을 만들어서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도지사,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힘있는 여당도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다시 도지사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제가 반드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제 손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 강호축에 우리 고속화 철도를 만들어서 우리 평화고속도 철도를 만들어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창출해 나가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용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깨알 같은 도정 홍보 속에서 우리 충북의 미래가 보이셨습니까? 수상적인 답변 속에서 충북이 나아갈 길이 보이셨습니까? 과연 30년 이상씩 도정을 또 행정을 자랑하시는 분들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미래가 보였습니까? 젊은 후배에게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으셨겠죠. 아쉽습니다. 지도자가 깨알같이 숫자, 소수점 등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나아갈 가치, 비전,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하겠지요. 공평하게 뒷말 없이 잘 배분하던 공무원 시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거리, 먹거리를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소통, 경영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 경영의 시대, 경제 현장에서 CEO로서 또 청년들의 멘토로서 멘토링 현장에서 무박 2일, MT로 같이 밤을 새면서 또 교통봉사, 모범 운전자로서의 교통봉사, 적십자, 로타리, 충북 장애인 펜싱협회장으로서의 장애인분들과의 수많은 밤들을 같이 지새면서 비슷한 눈높이에서 같은 방향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같이 논하던
그런 소통, 함께 왔던 그 눈높이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지도자, 젊은 흑수저, 젊은 황소, 저 신용한 자신 있게 충북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충북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아무쪼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6일 이 시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동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현대HCN 충북방송과 CCS 충북방송, BBS 청주 불교방송이 마련한 충북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 3분과 이우상 기자님, 그리고 지금까지 토론회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